안녕하세요. 이콘 오클립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우리나라 7월 수출이 98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롯데카드 해킹 영업정지와 코스닥 시장의 30년 만의 대수술까지 오늘 한꺼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한 98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지난 6월에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었잖아요. 그 1022억 5천만 달러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거죠. 그리고 이게 14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최대 실적이에요. 매달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5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겼고요. 일평균 수출도 41억 2천만 달러로 69.6%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일평균 수출 40억 달러를 넘긴 건데요. 하루에 40억 달러 이상씩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출만 좋은 게 아니라 무역 수지도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수입은 685억 6천만 달러로 26.5% 늘었는데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가 303억 2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2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선 거예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무역 흑자가 1,680억 달러인데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41억 달러나 더 벌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하면요. 장사하는 가게에서 매출이 매달 새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순이익까지 역대급으로 남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사가 이 정도로 잘 되면 내년 확장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수출이 6천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만약 달성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럼 뭘 팔아서 이렇게 잘 된 건지 한번 볼까요? 일단 가장 큰 공신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410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78.8%,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했어요. AI 서버용 고대 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죠. 그리고 DDR5 같은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D램 고정 가격도 반등하고 있어서 반도체 수출의 호조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가전 하나만 빼고 19개 품목이 전부 증가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만 따로 계산해도 26%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특히 컴퓨터 수출이 놀라운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기업용 SSD 수요가 폭증하면서 무려 404%, 5배 이상 늘어난 4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무선통신기기도 18억 1천만 달러로 51% 증가했고요. 디스플레이도 1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IT 전 품목이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동차도 좋았습니다.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판매가 늘면서 62억 4천만 달러로 7% 증가했고요. 선박도 LNG선과 탱커 같은 고부가 선박 위주로 3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46.9% 늘었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세예요. 철강도 주목할 만한데요.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철강 수출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와 송유관 교체 수요 덕분에 4.4% 증가한 2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관세라는 역풍 속에서도 새로운 수요를 찾아낸 거죠. 일반 기계도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에 따라 45억 3천만 달러로 5.9% 늘었습니다. 여기서 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소비자의 수출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바이오 헬스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15억 7천만 달러로 30.4% 늘어서 역대 7월 최대를 기록했고요. 화장품은 미국과 유럽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확대되면서 13억 5천만 달러로 37.8% 증가했습니다. K뷰티의 위력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농수산식품도 라면, 과자, 김치 같은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10억 9천만 달러로 역대 7월 최고를 새로 썼어요. 생활용품도 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봐도 골고루 잘 나갔어요. 중국 수출이 96.2% 증가한 216억 8천만 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미국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영향으로 68.7% 늘어난 17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세안은 역대 최대인 188억 달러, 이유는 역대 최대인 93억 8천만 달러를 달성했어요. 중동도 올해 들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7월 에너지 수입이 144억 8천만 달러로 50.1%나 늘었습니다. 원유 수입 물량이 7% 늘었는데 수입 단가가 44%나 올라서 원유 수입액이 93억 달러로 54.2% 증가한 겁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수입 부담이 커지면서 흑자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7월 수출은 방위 초임에도 불구하고 900억 달러대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반도체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대 주력 품목 중 19가의 품목이 증가하는 등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답연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롯데카드가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신규 영업을 못하게 됐어요. 금융위원회가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50억 원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해 9월 롯데카드가 외부 해킹을 당해서 200GB가 넘는 데이터가 빠져나갔거든요. 이 사고로 약 297만 명의 고객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게 그중 약 47만 명은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고요. 약 28만 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까지 다 털린 겁니다. CVC가 뭐냐면 카드 뒷면에 있는 세 자리 숫자인데요. 이게 유출되면 온라인 결제에 바로 악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심각한 수준의 정보 유출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건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다는 뜻이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일단 정보 처리 시스템 보안 패치를 안 했고요.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도 안 했어요. 심지어 해킹 방어를 위한 기본적인 백신 프로그램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비유하면요. 은행 금고에 비밀번호를 안 걸어놓고 CCTV도 안 달고 경비원도 안 세워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고객의 가장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카드 회사가 이런 기초적인 보안조차 안 했다니 정말 충격적인 거죠. 원래 금감원은 영업정지 기본 3개월에 50%를 가중한 4개월 반을 제한했어요. 왜냐하면 롯데카드는 2014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이 두 번째 반복 위반이니까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서 1.5개월로 감경한 겁니다. 이 감경 결정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29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고작 한 달 반 영업정지가 적절한 처벌이냐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영업정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 신규 회원 모집, 카드 발급, 카드론 등의 신규 영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기존 회원은 카드 재발급 같은 건 가능하지만 새 카드는 추가 발급이 안 돼요. 공공목적의 카드 발급 같은 일부 예외만 인정됩니다.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미 롯데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은 기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롯데카드를 만들려고 하셨던 분들은 9월 중순 이후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2014년 영업정지 때를 보면요. 당시 롯데카드 실질 회원 수가 803만 명에서 720만 명으로 83만 명이 줄었고 카드 이용 실적 점유율도 8.1%에서 7.7%로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이번 롯데카드 처분이 선례가 되면서 다른 카드사들에 대한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들이 보안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소비자로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올해로 개설 30주년을 맞았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코스닥이 30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부터 볼게요. 1996년에 시가총액 7조 원, 상장기업 341개로 시작한 코스닥이요. 올해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600조 원을 돌파했고 상장기업 수도 182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전체 매출액이 297조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1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어요. 산업구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AI 바이오,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같은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됐어요. 첨단 산업 기업의 신규 상장 비중이 2023년 34%에서 지난해에는 50%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코스닥에는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이 한 시장에 섞여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옥석을 가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동안 누적된 한계 기업이 코스닥 시장 전체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거예요.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되면서 시장에 오래 남아 있었고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도 반복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반에 성적 좋은 학생과 안 좋은 학생이 섞여 있는데 전체 반 평균 때문에 잘하는 학생까지 과소평가받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래소가 내놓은 핵심 해법이 뭐냐면요. 바로 세그먼트 제도입니다. 갇힌 코스닥 셀렉트라는 건데요.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대표 기업들을 별도로 묶어서 코스닥 안에서 일종의 프리미엄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실적, 시가총액, 지배구조, 공시신뢰도 같은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우량기업을 편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코스닥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코스닥이 일종의 징검다리 시장 취급을 받아온 거죠. 세그먼트가 도입되면 코스닥 안에서도 충분히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코스피로 옮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혁권 금융위원장도 코스닥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액 공모 확대와 2조 원 규모 세컨더리 펀드 조성 같은 혁신 기업 지원책도 함께 나왔고요. 저PBR 기업 밸류업 지원도 추진한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그먼트는 한 번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승강제로 운영됩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서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하위 구간으로 내려가고 새로 성장한 기업은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축구의 승강제처럼 성과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스템인 거죠. 동시에 부실기업 퇴출도 대폭 강화합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소위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고요.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도 기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불성실공시 누적 기준도 더 엄격해지고요. 특례 상장 기업이 밸류업을 안 하면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상장 폐지 기업 수가 2021년 8개에서 지난해 38개로 이미 크게 늘었는데요. 올해는 80가의 이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닥 거래 비중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0년 17.6%에서 올해 5월 기준 30.2%까지 확대됐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점점 더 코스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패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거나 주가가 1,000원 아래인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이 정리되고 우량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코스닥 전체의 투자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한국형 나스닥으로 도약하겠다는 거래소의 포부가 실현될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가지 소식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수출은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금융보안은 갈 길이 멀고 코스닥은 30년 만에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결국 공통점은 하나예요.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수출도 특정 품목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고 금융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증시도 부실 기업을 걸러내야 하니까요.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